차는 솔직히 폭스바겐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이 차 그대로 프리미엄 브랜드, 뭐 예를 들면 아우디 배지를 붙이고 팔아도 사실 브랜드에 전혀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DSG가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PDK 같아요, PDK. You can go and wander around those as well. So all the Is that a caves and building? stuff. Yeah, cave buildings. 진짜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지? 와, 진짜 귀엽다. 오, 이게 신형 골프다. 잘생겼다. 와, 이제 이 건물에 저런 걸 어떻게 저걸 뚫어서 저기 안에 들어가 살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야. 우리도 집값이 비싸지면 뭐 북한산 인수봉 뚫어가지고 살아야 돼. 약간 좀 그 고인돌 가족 된 기분 같아. 최근에 그 독박 투어에 나왔던 카파도키아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골프의 50주년 생일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1세대 골프부터 8세대 골프까지 모든 세대 골프가 다 모였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1, 2, 3세대 골프를 다 타봤고 4세대는 우리 이미 지난번 골프 트래펜 행사 때의 시승기가 있습니다. 이 위를 클릭하시면 그때의 시승기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영상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타봤던 4세대 VR6를 제외하면 이제 5세대가 남게 되거든요. 바로 이 모델이죠. 이 차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법 판매량이 있었던 모델이고요. 또 이제 TDI, 그 당시에 승용형 디젤 엔진의 어떤 그 붐을 일으켰던 또 합리적인 가격의 수입차로서 수입차의 저변을 확대했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디자인적인 파격이 가장 큰 모델이었죠. 사실 MK1부터 MK4에 이르기까지는 이 골프의 얼굴 하면 딱 떠올렸을 때 그 어떤 그릴과 헤드램프 있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라이트가 쭉 직각으로 이렇게 탁 강인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MK5에서는 이게 헤드램프도 완전히 눕히고 전체적으로 노즈의 어떤 형상이 조금 더 유선형의 에어로다이나믹을 조금 더 배려한 듯한,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도 뭔가 날카롭게 손을 벨 것 같은 그런 엣지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 좀 부드러운 조약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디자인적인 언어가 한번 크게 바뀌었던 게 바로 MK5였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골프 디자이너들은 정말 전통적인 그 폼팩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켜야 될 골프로서의 어떤 디자인 DNA를 지킨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형을 시켜도 여전히 골프다움, 골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의 시도를 이 차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세대, 일단 제가 이 차를 가장 크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DSG, 듀얼 클러치 두펠 코플롱, 이 DSG의 어떤 성공적인 산업 안에서의 안착을 도왔던 모델입니다. 사실상 이제 요 직전에 MK4의 그 R 모델에서 R32에서 DSG를 처음 시범적으로 어떤 오토매틱으로도 성능을 수동기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번 한 후에 이제 일반 대중적인 양산차에서 이 더블 클러치가 연비의 어떤 효율성과 동시에 또 이 운전의 어떤 직결감,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뉴얼 운전 기어의 그 느낌들을 자동화 변속기로도 클러치 페달이 없는 형태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보여줬었던 시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5세대 골프에서의 DSG가 실패했다면, 거기에서 처음 선보였던 이 듀얼 클러치의 반응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면, 그때 여기에서 정말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면 어쩌면 DSG는 그 다음 모델부터 사라졌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트랜스미션의 형태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40마력 1.4 TSI 터보 차저 휘발유 엔진입니다. 6단 DSG랑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DSG는 그 유럽인들이 그 정말 슬립이 많이 일어나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늘어지는 변속기 말고 직결감이 빡빡 느껴지고 변속 충격도 확실하게 있으면서 기어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성향의 오너들의 마음이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DSG를 운전해보면 여전히 변속이 지금 됐구나, 클러치가 물리는구나, 반클러치를 쓰는구나, 오르막에서는 심지어 브레이크를 떼면 수동기어차처럼 뒤로 밀리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그대로 다 전달해줬던 모델이었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잘 간직했죠. 그리고 이 MK5 때부터 이 차량의 핸들링에 대한 전체적인 캐릭터도 꽤 어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뭔가 약간 허술해도 무게가 가볍고 심플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냥 원재료가 좋아서 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방식이었다면, 이제 5세대부터는 제 기준으로는 약간 조미료도 좀 치고, 그리고 기계적인 그립 자체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 이 차는 이제 차 무게가 약 1.35톤 정도로 무게가 조금 더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뿐사뿐한 몸무게다라는 느끼는 것보다는 적당한 타이어가 잘 매칭이 되고 적당히 무게가 있는 스프링 레이트가 조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그러한 자동차의 성격으로 좀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간 오렌지 색깔의 독특한 시그니처 컬러로 파렌하이트라고 했던 한정판 모델이 또 판매를 하기도 했었죠. 본격적으로 골프가 어른스러워졌다. 네, 그 어떤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5세대 골프였다고 생각합니다. 비포장도로네. 뭔가 이 핸드브레이크를 가지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적당한 파워와 좋은 셰시 강성을 같이 어우르고 있었던 모델도 바로 이 MK5였습니다. 오늘 이 골프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8세대의 모든 골프들, 네, 이 중에 진짜 계속 지금 그 다음에 뭘 타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고른 모델은 7세대 MK7 모델이거든요. 네, 좀 고민 끝에 골라든 MK7. 왜 이 차를 제가 골랐느냐? 일단 수동기어입니다. 우리나라의 7세대 골프는 수동기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7세대는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 연식이 생산이 되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조금 그 수동 6단이 이제 막 시장에 자리를 잡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골프의 6세대 모델까지만 해도 수동은 지금 5단 기어가 달려있는데, 이 차가 지금 6단 기어라서 이 수동 변속기의 감각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7세대 골프랑은 사실 좀 인연이 많죠. 특히 24시간 내구 레이스 나갈 때 저의 그 첫 TCR 출전이 골프 7세대 TCR 모델이었거든요. 벌써 2017년도니까 7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 정말 가장 최신상 TCR 차량으로 그때 24시간 대회에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MK7 골프에 대한 친근함?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진짜 저한테는 어떤 비교군이냐, 이게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나왔던 7세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포르쉐 911의 7세대 모델인 991이 이 시기랑 딱 겹칩니다. 당대 이 911과 골프의 어떤 비교? 이게 비교가 과연 될까 싶겠지만 사실 그만큼 기본기가 좋은 차였거든요. 911을 타는 입장에서 동시대에 나왔던 그 해치백의 최고봉 모델은 또 수동으로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1.4리터 휘발유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블루모션 가솔린 수동 6단 모델입니다. 1.4 터보기 때문에 출력은 딱 리터당 100마력인 140마력, 최대 토크는 250Nm, 26kg 조금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차의 무게도 여전히 지금 기준으로는 꽤나 가벼운 1.3톤을 채 걸리지 않는 1.29톤 정도가 됐습니다. 레브 매칭 이런 거 없네요.
일단 이 7세대 골프를 타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감탄사는 만듦새인 것 같아요. 이 실내의 퀄리티들 있죠. 조립되어 있는 품질, 소재, 맞춰놓은 어떤 색감의 톤,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급의 소형차지만 사실 실내의 만듦새나 어떤 치밀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뭔가 흠을 잡기가 어려운, 너무 좀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비가 미쳤는데요, 1.4. 네, 거의 리터당 20km에 육박하는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휘발유예요, 휘발유. 물론 골프에는 이 고성능의 아이콘 GTI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 이 기본형들 있잖아요. 뭐 우리 TDI 모델 국내에 팔렸던 모델이나 지금 이런 1.4 TSI 같은 모델들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기에는 뭔가 GTI랑 이렇게 서열을 좀 확실하게 갈라놔서 급 나누기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잘 들지는 않아요. 약간 GTI가 형님이면 그냥 GT 정도? 뭔가 그 동생이지만 그래도 얘도 좀 힘 좀 쓸 줄 알아 하는 그런 느낌들이 기본형에서부터 일단 충만하게 좀 필이 나오긴 하거든요. 클래식 골프들은 팔을 딱 얹으면 그래, 여기가 내 팔이 있어야 될 자리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7세대만 해도 측면의 윈도우가 조금 더 날렵해지고 이 아래쪽의 패널이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텐션 있게 끌어올라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얹으면 약간 어깨의 관절 유연성을 좀 테스트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치기보다는 차라리 아래쪽에 있는 암레스트에 걸치는 게 더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오는 것 같죠. 와인딩을 좀 타볼까요? 확실히 코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어떤 정교함, 예리함 이런 것들은 최신형 골프다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의 이 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반템포 느리게 따라오거든요. 컴포트한 성향을 어느 정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체 성격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한번 롤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접지력의 어떤 원기욕이 정말 또렷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딱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선의 반경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 에이펙스를 향해서 물고 들어가는 어떤 그 정확도를 그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그냥 깔끔하다, 그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확실히 셰시가 출력을 완전하게 이기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출력이 좀 더 높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타면 탈수록 좀 올라오네요. 워낙 기본 셰시가 좋기 때문에 100마력대 후반 정도면 정말 좋은 밸런스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차가 그러면 완벽한 자동차인 것인가? 그냥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 눈높이에서 보면 이 차는 정말 깔 게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출력이 40마력만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중속 토크가 또 훌륭한데? 차! 자, 5,000, 5,200, 5,400, 600, 5,800, 6,000. 확실히 7세대로 오니까 이 셰시가 워낙 전지전능해져서 고속 코너링 부분에서는 진짜 이거는 위급, 윗위급 세그먼트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 나오네요. 자, 이 수동 6단, 촘촘하게 단순을 나눈 이 차량의 시내 연비 한번 줘볼까요? 자, 이제 시내 구간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리셋을 한번 해보죠. 투 실린더 모드? 2기통으로 간다고? 자, 계기판에 투 실린더 모드라고 해서 4기통 중에 절반을 잠재워버리네요. 와, 이런 기능이 있었나? 미쳤다. 심지어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그리고 저 누적거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88.9가 89로 가는 거 보셨어요? 감성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엑셀을 살짝 주고 있을 때에는 2기통 모드로 가나봐요. 아니, 그러면 이 차 지금 배기량이 1400인데 700cc짜리 엔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1400cc도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쥐어짜내서 거기서
기통수 2개를 날려버린다. 자, 지금 2기통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2단 기어를 고정해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연비가요 리터당 33km가 나옵니다. 2단 기어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오르막 구간이 됐거든요. 오르막 구간인데도 2기통 2실린더 모드는 일단 풀리지는 않고요. 3단으로 바꿔도 들어오나? 3단으로 바꿔도 유지가 되네요. 2단, 3단으로만 지금 평균 연비를 찍고 있는데 리터당 30km. 자, 8.5세대의 R라인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에코 모드로 가니까 시동이 꺼졌습니다. 지금 내려막길에서 탄력 주행이 아니고 그냥 시동을 끈 무시동 상태의 코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7세대에서는 이 4기통을 2기통으로 정말 실린더 절반을 줄여서 기름을 원래도 기름 안 먹는 1.4L를 700cc짜리 엔진으로 만들어서 연비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실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8.5세대에서는요 이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꾸자마자 내리막 구간에서 에코 모드가 아닌데도 꺼지네요. 컴포트 모드임에도 완전히 시동을 꺼버리는 이 타력 주행을 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차가 내는 연비도 어마무시하겠는데요. 일단 연비를 먼저 리셋을 한번 좀 해보죠. 얼마큼 탈 수 있을지. 와, DSG가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PDK 같아요, PDK. 와, 승차감, 변속감, 엔진의 회전질감, 진짜 대중들을 위한 자동차가 이 정도에서 이런 퀄리티를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놀랍습니다. 이 차는 솔직히 폭스바겐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이 차 그대로 프리미엄 브랜드, 뭐 예를 들면 아우디 배지를 붙이고 팔아도 사실 브랜드에 전혀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쳤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크기도 살짝 커졌지만, 그리고 이 8세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으로 꼬집었던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 온도 조절 터치부, 이 부분들도 다 개선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화면이 그냥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해졌습니다. 약간 디스플레이 색감 자체가 좀 바뀌어서 올레드로 바뀌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색의 대비가 좀 풍부하고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드는, 그러하면서도 반응성도 굉장히 좀 예리해진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온도 부분을 터치하면 열선이 켜지는 요런 숨김 기능도 그대로 다 캐리오버가 되었네요. 와, 이렇게 시동을 오래 끄고 달릴 수 있다고? 일단 TDI 모델도 연비의 극강 왕이죠. 8세대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했었던 2.0 TDI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리터당 25km를 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리터당 20km는 이제 애초에 기준점이 아니었죠. 근데 휘발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 4기통 휘발유 터보 엔진들 라인업들은 TDI만큼이나 절약 정신이 강합니다. 엔진 자체를 꺼서라도 기름을 아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너무 충만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제가 또 이제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 실내의 어떤 소재들 부분들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독삼사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소재의 어떤 고급화 이런 부분들, 좀 오래 써도 낡지 않는 소재들, 만졌을 때도 촉감이 좋은 소재들을 굉장히 좀 따져가면서 적용을 했는데, 사실 골프가 거의 한 6세대 이후부터는 이 실내 품질이 독삼사 프리미엄의 기본형 클러스터, 이 대시보드 재질들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전히 그런 소재들에 대한 어떤 뭔가 타협 같은 것들은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들, 쉽게 우리가 이렇게 부비적거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말랑말랑하거나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잘 마무리를 해 놓았어요. 재밌는 건 엔진이 켜져 있다가도 다른 주행 모드로 바꾸는 즉시 꺼집니다. 컴포트에서 에코로 바꿔도 꺼지고, 에코에서 컴포트로 바꿔도 웬만하면 꺼지고.
뭐 약간 내리막 버퍼가 있기는 해서 연비는 아직 좀 더 달려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연비는 리터당 50km가 넘습니다. 골프도 조금씩 커져왔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정말 훌쩍 커지는 덩치에 비하면 정말 필요한 만큼씩만 뻑뻑 근육이 터지면서 덩치가 커져 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렇게 샤프하게 턴을 브레이크 없이 한번 교차로 해서 꺾어보는 이럴 때에도 이 전륜 구동이지만 이 짧은 휠베이스가 주는, 이 짧은 전장이 주는 그 아주 자유로운 회전 모멘텀에서 오는 그 상쾌한 기분들 있잖아요. 이런 기분들이 이 8.5세대가 진짜 극강의 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8.5세대가 국내에는 어느 엔진 버전이 들어올지는 아직 저희가 정보를 받은 거는 없어요. 어쩌면 2.0 TDI가 다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1.4 휘발유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의 골프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그 실용의 약간 고급스러움을 몇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이코노미카라고 보통 유럽에서는 이걸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고급감을 기대하는 것, 사실 벤츠의 A 시리즈로 가도 사실 고급감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시피가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골프는 이 소형 해치백 시장의 교과서다가 아니고 소형 해치백 시장에 내가 가장 고급스러운 버전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농밀해졌어요. 이 R라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스티어링의 반응감이 민첩하게 따라오는 건 있겠지만, 이 차는 이제 전륜 구동이냐의 어떤 그런 특성보다는 그냥 운전대를 돌리면 전체적인 휠베이스가 한 덩어리처럼 꺾인다. 네, 이거는 진짜 요즘의 자동차들이 점점 휠베이스들이 좀 길어지고 덩치가 커졌잖아요. 전륜이건 후륜이건 상관없이 점점 찾기 힘들어져 가는 어떤 그런 선의 특성을 아주 재미지게 잘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 8세대의 첫 모델이 획기적인 부분들도 많았지만 전자화되고 있는 뭐 에이더스와 이 여러 가지 터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대에서 뭔가가 좀 급하게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을 8.5세대는 말끔하게 숙제를 다 해치우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개강학기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정말 이 50년 동안 골프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유지를 해온 자동차가 사실 진짜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해치백들이 조금 더 많이 남들의 눈치를 안 보고 실리적인 유저들이 많이 좀 선택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인데 소신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주차를 할 때마저도 즐겁다고요. 한 번에 그냥 쏙 들어가는 그 어떤 쾌감들. 꼭 골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5도어 해치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이러한 차량들을 보다 좀 많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차만 찾지 말고 작고 똘똘하고 실리적인 정말 스마트한 한 자동차. 이 차도 여기까지 오는데 3.6리터니까 거의 리터당 30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연비 리셋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 온 연비가 리터당 30km, 29km 이 정도를 마크했어요. 벨로스터와 벨로스터 N에서는 벨로스터 N이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골프와 GTI는 여전히 이 골프라는 녀석이 주인공이에요. GTI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하면서 골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는 그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진짜 MK1부터 MK8까지 다 타본 이번 골프 50주년 생일 파티에서 제가 몰랐던, 새롭게 깨달은 그 한 가지는 기본형 골프의 위대함,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50주년 동안 잘 버텨온 우리 골프에게 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 버전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이 골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정수의 컨셉트를 둘이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